안녕하세요. 전문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민법 정책하고 다음 주는 채권법 해가지고 5회 5회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이고 2시부터 해서 한 5시 반 정도 그 정도 사이로 해서 오후 강의로 진행하는데 민총이 빠듯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좀 이렇게 끝내기가 좀 쉽지 않던데 조문만 그냥 읽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고 그 이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진행하고 종전에 19년도에 찍었던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출제 경향도 약간씩 좀 달라지는 그런 그 경향도 있고 내년은 특히 그 문제 수가 늘어나가지고 노무사 시험이 그 40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했는데 이 강의는 그 기본 강의를 들은 사람을 전제로 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완전 처음 듣는 분이 이거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일단은 기본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예들 설명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노무사 기출만 정리하지 않고 그 변리사 기출 그다음에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된 게 세무사 기출이 어렵게 출제됐는데 세무사 기출 뭐 법무사 기출까지도 같이 원래 출제된 경향들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복습은 지금 2차를 하고 있을 테니까 2차 중심으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차 중심으로 책을 볼 테니까 그러니까 2차 따라가는 게 중요하게 될 거고 2차 공부하는 게 분량이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2차 중심으로 정리하고 1차 붙는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건 없죠. 2차까지 붙어야 되니까 결국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대신에 1차 시험이 이제 통과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1차를 쉽다고 해서 대충 소홀하게 준비하면 이게 1차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2차 공부했는 게 또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다시 또 2차를 처음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가시고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봐가지고 하여튼 자기 점수를 때를 계속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시험에서 실패하신 분들 보면 1차 시험 임박해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기출 문제 조금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한번 넘겨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사회본법이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그게 먹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모험 걸 일은 아니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그런 식으로 모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1년을 또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다음 기회를 또 내년을 또 노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껏 공부했는 2차 공부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될 테니까 안전하게 가시고 중간중간에 조금 부족하게 지금 수업을 들어봤는데 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따로 체킹해 놨다가 나중에 집에서 그 부분만 한번 발췌해가지고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따라오시고 일단은 1차를 어느 정도 좀 안심하게 좀 만들어 놓고 2차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주중에는 2차 공부를 하다가 주말에는 꼭 1차를 좀 섞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야지 이랬다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내년에 어느 시점에 가서 1차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준비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준비가 결과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될 테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체킹을 해가면서 문제가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염두에 두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시험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테니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에 있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1년 동안 올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노력과 몸과 마음을 다 시험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1차보다는 2차 중심으로 하는데 이 1차를 절대로 미루지 말고 중간중간에 좀 해두시면서 그런 걸 감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정리해 두시고 민법이라도 좀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를 곁들여서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래야 되는데 1차를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해넘어가 가서 1차 하겠다 그러면 그래 쉽게 정리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민법이라는 과목도 있고 사회본법이라는 과목도 있고 40문제로 풀려면 그게 갑자기 그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속지 말해서 1차만 해도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해두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은 지금 올려 나왔던 개정된 조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문이 많이 바뀐 건 아니고 기간 계산과 관련된 조문 논점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만 나이로 계산하고 우리가 왜 전체적으로 나이가 통일돼 가지고 지금은 만 나이로 이래 정리된다는 그런 것들이 민법에 이래 들어오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판례 경향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판례가 어떤 식으로 이래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판례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돌아가셔가지고 기본서를 한번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오신다면 충분하게 이래 정리되지 않을까. 자, 1조부터 지금부터 진행을 이래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민법이라는 과목을 정리할 때는 민법은 대개 사법이라고 부르죠. 사법이라고 부르고 대칭되는 공법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원칙.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원칙이고 이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을 받는다. 사적 자치의 적용을 이래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공법 관계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처리된다. 법치주의라는 게 국가 권력이 이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법의 함부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권력이 함부로 무분별하게 작용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니까 국가 권력을 법의 테두리로 통제하겠다는 거. 그게 법치주의가 이래 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이래 규율하는 법이다 보니까 사적 자치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다 맡겨두게 이래 되고 민사 소송도 개인끼리 소송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얘네들의 분쟁을 이래 소송을 통해서 이래 해결해 보겠다는 게 민사 소송이다 보니까 민법 관계를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것처럼 소송도 개인들한테 맡겨둬요. 소송도 개인들한테 맡겨두고 소송도 당사자가 들고 왔는 쟁점들, 들고 왔는 요구했는 판결을 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이래 판결하게 되고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걸 처분권주의라고 불러.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가 주장했던 내용만 판결하고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판결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게 이래 될 테니까 주장한 것만 이래 판결하고 다만 이게 주장한 것들이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해까지는 판결할 수 있다. 포함 관계까지는 이래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되지만 주장하지 않는 별개의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게 이래 되고 그게 법정으로 이래 들고 들어왔을 때요. 법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판결이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려면 일정한 주장들을 각각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도 주장해야 되고 상대방도 그에 대응하는 주장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당사자가 이렇게 내어놓은 주장 사실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얘를 판결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변론주의라고 부른다. 변론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행정쟁송을 이래 시험 과목으로 이래 봐야 되는데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되는데 일단 왜냐 그러면 여기는 개인들끼리 간의 분쟁이거든. 개인들 간의 이래 분쟁이 이래 되게 되는데 행정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고 국가 권력이 나의 기본권이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해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이것처럼 당사자끼리 싸우고 나는 결론만 내려주겠다라고 해버리면 국가 권력하고 개인 권력하고 그게 힘의 균형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거대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래 침해하도록 이래 내버려둬 버리면 국민들은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 구제가 이래 되지 않게 되니까 그때는 이런 민법의 대원리 이걸 적용할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행해졌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거든. 판단해 주고 과연 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권리가 침해됐는 게 있는지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찾아봐 줘야 됩니다. 찾아봐 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도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반대말이 직권탐지주의에 따라서 직권탐지주의에 따라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소송이 이래 되고 근데 민사소송은 이런 게 아니거든.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을 하는 소송이 아니고 당사자끼리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얘 말도 들어보고 얘 말도 들어보고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거 그게 민사소송이 되니까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 지배를 받고 당사자한테 맡겨두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맡겨두는데 근데
민사소송도 예외적으로 순수 변론주의에 따라서만 처리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도 순수 직권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변론주의에 따라서 당사자 주장을 기다려서 고려하는 부분도 있게 된다고 이게 혼용돼서 강조되는데 다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를까 이 말입니다. 이 소송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지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여기에 두고 여기에 두고 이래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걸 전제로 진행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민사소송에도 예외적으로 당사자 주장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별표야. 이거는 반드시 별표고 왜냐 그러면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소송인데 직권으로 따지게 판단하게 이래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에서는 드문 경우고 많지 않은 경우일 거다 이 말입니다. 많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직권으로 따지는 거 무조건 나오면 별표, 무조건 나오면 이래 별표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행정은 각도를 달래야 돼. 행정은 이런 식으로 이래 진행하면 안 되고 행정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힘을 중심을 두고요. 힘을 중심을 두고 영미법계의 법의 원리가 반영돼서 지금은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그 소송을 하도록 대등한 지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닐지 국가라고 해서 뭐 그 무분별하게 큰 힘을 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수정해 들어가는 법리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원칙은 직권입니다. 원칙은 직권으로 처리되고 근데 민사소송은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래 진행하는 소송이 이래 되고 민법 관계, 실체법 관계도 개인들끼리 개인들끼리 어떤 권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것처럼 소송도 이게 개인들한테 맡겨둔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시면 이래 되고 지금부터 이제 이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가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정리에 들어가시면 되고 자 1조 법원의 문제가 먼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1조는 법의 연역을 줄임말 법의 존재형식 이걸 줄임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들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 기준점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1조는 법의 적용 순서를 규정한 거다. 법의 적용 순서를 이래 규정한 것이 1조 조문이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분쟁이 생겨났을 때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1조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조문 보시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 없으면 법률 밑줄하고 관서법에 따르고 관서법 밑줄하고 관서법이 없으면 조리 밑줄하고 그래서 순서가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해결하게 이래 되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다면 그때는 관서법을 가지고 해결하고 관서법도 없다면 마지막 최후적으로 조리를 가지고 해결해 주라고 이래 되는데 법률과 관서법을 우리가 규범이라고 부르죠. 분쟁 해결 기준인 규범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규범이 없는 영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다면 마지막 조리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조리가 사회 통념 우리가 같은 말이 신의 성실의 원칙 상식에 맞게 해결해 줍니다. 상식에 맞게 해결해 준다. 그러면 판사님은 재판할 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하면 안 되겠네요. 재판을 거부하면 안 되고 법이 없어도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해결해 주라고 돼 있거든. 조리를 가지고 해결해 주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분쟁을 해결해 줘야지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해 보면 법은 민법 조문만 의미합니까? 아니면 민법과 관련된 각종 특별법,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될지 민법만 보자는 견해가 형식적 의미로 이래 해석하는 견해고 각종 특별법들 뭐 어떤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자는 견해가 실질적 의미로 이래 보게 되는데 우리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우리 통설 판례가 실질적 의미다. 실질적 의미로 보게 되니까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1조에서 말하니 국회에서 말하는 법률만 의미할까? 이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말하는 법률만 의미한다. 그러니까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 이래 나오면 오답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약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명령은 대통령령, 대법원 규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여기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령, 규칙, 조약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풀어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법률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게 두 번째 관습법 두 번째가 관습법이고 이게 있으면 법률도 있고 관습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되면 안 되고
법률만 적용해야 돼. 법률만 적용해야 되고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관습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반복돼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모든 국민들이 법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거, 법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걸 관습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관습법은 이게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법전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문법이라고 해가지고 관습법의 존재를 우리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분쟁의 대상이 생겼을 때, 그것도 또 법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판사님이 관습법을 적용해서 판결하고 있거든. 관습법을 적용해서 판결하고 있으니까 실제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런 관습법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확인받게 된다고. 확인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점은 관행과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로 보게 되는 거지 판결 받았을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 그러면 판결 받았을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고 해버리면 사법부가 입법의 권능까지 침범해서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판결 받았을 때 관습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진다고 해버리면 이 사법부가 입법의 권능을 침범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상권분립이 무너지죠. 상권분립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판결은 그걸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거든. 유지가 이래 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판결 받았을 때 성립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래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얘랑 구별해줘야 될 게 관행은 존재하는데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단계가 있더라. 그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얼마 줘야 되는 게 맞을까? 얼마 줘야 되는 게 맞을지가 문제되는데,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그 계약금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당사자가 계약금을 얼마 줘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거래 관행을 보겠다는 겁니다. 거래 관행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래할 때 매매 계약을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대개 10% 주는 게 관행이거든. 이래 정도, 이래 10%에 되는 정도 주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처리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관습입니다. 사실은 관습이고 법처럼 믿고 따르지는 않고 있고 대개 관행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게 사실은 관습이 되는데, 이게 적용 영역이 아예 달라요. 관습법은 법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주죠. 이걸 가지고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관습은 분쟁 해결 기준이 규범이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적용할 뿐입니다. 해석 기준.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계약금을 얼마 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이걸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해결해 줘서 그 관행적으로 10% 정도 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겠지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게 이래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마지막으로 규범일 때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일 때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다른 점, 차이점이 하나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규범은 판사님이 잘할 수밖에 없어. 판사님이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직권으로 따지게 돼 있어. 직권으로 따지게 이래 돼 있고, 나머지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니까 이거는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규범일 때는 직권으로 따진다는 거, 이게 특징으로 이렇게 가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권이 중요한 거야.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예외라고, 예외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 아니에요.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지 판결하게 되는 거,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밑줄하면 안 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칙은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소송이니까 그런 거는 밑줄하지 말고 이거하고 구별되는 특징들, 얘네들이 이제 특징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가시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점으로 이렇게 가시고, 이거 나올 때마다 무조건 별표야. 직권은 무조건 별표한다라고 이래 보고,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더라도 그게 20개가 안 돼요. 직권으로 따진다는 게 20개가 안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 전체 범위에서 그거 직권으로 따지는 걸 찾아봤을 때, 채권까지 봤을 때도 그게 직권으로 이래 따지는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나올 때마다 무조건 별표다. 나올 때마다 별표해서 이래 정리하고 거기까지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관습법은 법률 없을 때 이걸 가지고 해결해 주거든. 해결해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면 안 돼.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는 관습법은요, 위반되는 관습법은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규범은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반돼서 만들어지면 위헌 결정을 받죠. 위헌 결정을 받고 위헌 결정을 받으면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법률 없을 때 적용되는 예도 당연히 여기에 위반되면 안 돼.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어떤 판례가 떠올려야 되네 그러면 옛날에 종중헌을 남자만 종중헌으로 봤어.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500년 동안요. 남자만 종중헌으로 이래 평가하기 이래 됐는데 근데 지금 헌법에 가보면 남녀는 평등하게 다뤄야 되고 차별 취급하면 안 돼. 차별 취급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자만 종중헌으로 보고 여자를 종중헌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헌법의 정신하고 맞지 않죠. 차별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헌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런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게 이래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종중헌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돼서 효력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이 조리에 따라서 처리되고 원래 나왔던 판례가 제사를 누가 지내야 될지 제사 주제가 누가 되는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500년 동안 장남이 제사 주제자가 돼. 장남이 제사 주제자가 되고 장남이 죽으면 장손이라고 해가지고 장남아들이 장손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래 해석하기에 이래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남자 중심으로 제사 주제가 진행돼 버리고 여자는 제사 주제가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없게 되니까 지금 헌법하고 맞지 않죠. 이것도 헌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폐기돼 버립니다. 장남을 제사 주제로 보는 이 판례가 원래 사라졌어요. 원래 이래 사라졌고 따라서 이거 장남을 제사 주제로 보지 않고 지금은 나이 순서대로 이래 따지고 누나가 나이가 많았었거든. 누나가 나이가 많았고 막내 동생이 남자가 이래 출생이 이래 된 상태가 됐었는데 남자를 제사 주제로 보지 않고 지금은 무조건 연장자 나이 순으로 봐서 나이 많은 누나가 제사 주제가 돼야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되고 그게 지금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다. 지금 헌법 정신에 맞게 되니까 옛날에 남자를 우선시했던 관습법들 이런 것들은 다 효력을 잃어버렸더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충적 효력이라고 돼 있는데 보충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충적 효력이 아까 말했지만 법률 없을 때만 관습법이에요. 법률 없을 때만 관습법이고 법률도 있고 관습법도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법률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되게 되고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두시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장사법이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 따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이 만들어졌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 관습법으로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게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만 관습법이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장사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거든. 분묘에 대해서 어떤 면적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이래 만들어져 있으면 따로 분묘규제권을 따로 관습법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이 장사법은 법 안에요. 부칙에서 장사법 시행 후 분묘에만 적용한다라고 명문으로 이거는 규정을 둬버렸습니다. 장사법 적용 시기를 규정을 예를 둬버렸다. 그러면 얘가 2000년도에 시행됐거든. 2000년도에 시행됐는데 그러면 시행 전의 분묘에는 이 법이 적용 안 돼.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그러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사라지진 않았다는 거. 이게 최근에 좀 관습법으로서 유행하는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래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2조 신의성실의 원칙 논점으로 이래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로 따르자면 권리관계를 이래 살펴보게 되고 권리가 뭔지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권한, 권능, 권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권리를 분류를 해봐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렇게 나누고 작용,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 분류로서 절대권, 상대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런 것들도 일전전속권, 비전속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권리가 충돌되는 모습, 권리가 경합되는 모습, 권리와 권리 경합하고 비교되는 게 법규 경합이라고 해서 일반법과 특별법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요. 지금 권리 행사 한계 영역으로서 나오는 게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 행사를 해줘야 되고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래 됐는데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는 권리자가 이렇게 결정하고 권리자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권리자도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거든.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 다른 사람 이익을 침해하는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은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권리 행사 한계 영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게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민법 조문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돼 있다. 요건 효과로 돼 있는 게 그게 일반 조문들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요건 효과로 돼 있지 않고 권리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래 돼 있는데 이런 조문을 일반 조항이라고 돼 있어. 일반 조항이라고 부르게 이래 됐는데 요건 효과로 돼 있는 거 얘네들을 개별 조항 그리고 그렇게 돼 있지 않는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권리를 남용한다든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서 한계 영역을 설정해 줘야 될 사항을 그걸 권리별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규정하면 수십 개, 수만 개, 수천 개를 이래 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조문 하나를 통해서 모든 사항을 대비할 수 있게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의 조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대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이래 되는데 단점은 요건 효과로 되어 있는 개별 조항과 다르게 이거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조문이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킬 방법이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거는 보충적으로만 적용해요. 최후적 보충적으로만. 그러니까 신의 측을 통해서 먼저 해결하지 말고요. 그러면 개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별정으로 먼저 해결하고 개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있으면요. 즉 이거 요건 효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만 신의 측을 적용해서 적용하자는 보충적 효력.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충적 효력. 그래서 최후적 보충적으로만 적용하자. 최후적 보충적으로만 적용해서 최후적 보충적으로만 이래 적용해서 해결해 줘야 되고 옛날에 노동법 판례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신의 측으로 적용해서 판결했는 판례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 위반 보충적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이래 봐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아오다가 지금은 법에서 이제 정리를 해줬죠.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입법이 이래 해결하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휘둘러 버리면 모든 거 다 판결할 수 있습니다. 신의측으로 다 판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좁혀서 일반 조항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서만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게 이래 타당하게 이래 되고 이걸 파생원칙이라고 해서 네 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정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모순된 행위는 금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이래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행위가 금지된다고 이래 돼 있고 두 번째가 실효 원칙이 나오죠. 실효 원칙.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 측 위반으로서 받아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로자가 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하고 나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자기 해고가 잘못됐다는 걸 다툴 수 있을지 나중에 이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툴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실효 원칙 때문에 안 돼. 실효 원칙 때문에 안 되고 노동관계에서 이걸 우리 판례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인정해가지고 상대방을 믿게 해놓고 새삼스럽게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은 논어에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되고 세 번째가 사정 변경 원칙이죠. 사정 변경 원칙의 문제가 계약 체결할 때 사정과 이행할 때 사정이 달라졌을 때 사정 변경 원칙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이래 되고 마지막에 권리남용 금지, 권리남용 금지까지요. 파생원칙이 네 가지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모순행위 금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례가 강행법규 위반 사례, 강행법규 위반 사례가 이래 되고 그 옆에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이래 정리가 이래 돼 있는데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주장할 수 있을까? 무효주장할 수 있을지 자기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어떤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 상대방한테 책임 추궁이 들어오니까 이거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된
위반된 행위로서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을지, 신의 측에 반할지 않을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강행법규 위반 사례가 신의 측의 한계 영역입니다. 신의 측의 한계 영역이고, 만약에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주장을 못한다고 해버리면, 무효주장을 못한다고 해버리면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가 유효로 돼버리죠. 유효가 이래 돼버리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하는 때는 행위 자체를 유효로 취급받게 되는 게 신의칙 때문에 강행법규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겨나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자도 무효주장할 수 있고, 그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강행법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무너지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강행법규 위반하는 자가 스스로 무효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칙에 이래 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겠고, 요 판례 하나를 일단은 쟁점을 이래 첫 번째로 이렇게 가시고, 요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에요. 사정변경 원칙의 문제고, 사정변경 원칙을 이루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요 판례가 떠올라야 돼. 요 판례 해제할 수 있는 요건, 이걸 우리 판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래 받아주게 되니까 이 요건을 이렇게 가시는 게 이래 중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해야 돼요. 예측하지 못하는 사정변경 자체가 생겨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계약 체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안 되고, 예견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해제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예견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이래 생겨나야지 이래 되고, 이 사정변경이 발생하게 된 게 그 사람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나야 돼요. 책임 없는 사유로 이래 생겨날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해제 못해요. 자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일으켜놓고 내 때문에 일어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이래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그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은 모두 객관적 사정만을 말한다는 거. 객관적 사정만을 말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사정은 이래 포함되지 않으니까 개인적 사정만을 의미한다는 거. 이게 작년에 출제된 논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객관적 사정만 의미한다. 객관적 사정만 의미하고, 주관적 사정은 이래 포함되지 않게 이래 된다는 거. 거기까지 이렇게 갈고, 요건을 물어요. 요건을 묻게 이래 되니까 해당 요건을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정 변경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래 정리하고, 사정 변경을 이루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대개 계속적 보증을 선 이사가 이사직을 그만뒀다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보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는데, 안 되는 거 기억나셔야 될 거, 해제 못하는 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는 불확정 채무입니다. 불확정 채무가 되고,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사람,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사람, 이 사람은 해제 못해. 해제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확정 채무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요즘 핫 이슈는 이겁니다. 사정 변경 원칙. 여기가 핫 이슈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얘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 강행법규 위반 사례,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무효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칙에 이래 반하지 않고, 이거 미성년자 판례로 나오는 것도 알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에 놓고 취소 주장하는 게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을까가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걸 신의칙 위반으로 막아버리면, 못하게 해버리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다 무너지거든. 입법 취지가 무너지니까 그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이래 판례니까, 같은 구조로에 따라서 이래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2조 1항 권리행사와 의무행위는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고,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래 돼 있고, 자, 왼쪽에 신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법원, 이거 꼭 표시해, 직권으로 판단해요. 신의칙 위반은 직권입니다. 신의칙 위반은 직권이고,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따진다는 거 두 개. 오늘 관서법 직권, 신의칙 직권입니다. 신의칙 직권으로 따진다는 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권리남용인데요. 권리남용되기 위해서 판례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는 게 남을 해할 의도, 해할 의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권리남용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이래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필요해. 주관적 요건도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남을 해할 의사가 있어야 돼. 남을 해할 의사가 있어야지 권리남용이 되는 거지, 객관적 사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래 판례
결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 하나 적어놓을까? 예외 하나 이래 적어놓으면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고 본 판례가 떠올라야 돼.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고 본 판례가 이래 기억나셔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써두시면 상계권 남용. 상계권 권리 남용 중에서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없고 상계권 남용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래 판례고 주어가 권리 남용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 필요합니까? 이래 나오면 필요하다고 답을 해야 되고 상계권 남용으로 주어가 나왔다면 그때는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주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머리를 풀면 안 돼요. 머리를 풀면 안 되니까 권리 남용은 머리잖아요. 대부분 권리 남용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그중에 상계권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다. 이래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권리 남용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풀면 안 되고 권리 남용 물었을 때 주관적 상계권 남용 물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이래 정리하고 밑에 권리 남용 인정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청구가 만약에 권리 남용되면 그때는 철거 효과라는 청구권의 효과인 철거에 대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권리 자체를 뺏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권리 남용으로 평가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거든. 소유자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어. 권리 남용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래 처리되니까 권리 자체는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별도로 이래 청구하게 되는데요. 밑에 예외가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친권이라는 예외도 있다. 이거는 조문에서 권리 자체를 친권이 남용됐을 때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친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도 있게 이래 되는데 이런 거 말고는 권리 자체를 뺏는 제도는 아니다. 권리 남용이 권리 자체를 뺏는 제도는 아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2장 인으로 이르는 목에 이래 되는데 권리주체로 넘어서 권리를 받다면 누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권리주체 문제로 이래 넘어오게 되는데요. 권리주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사람은 다시 두 가지로서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자연인이 있고 법에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법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게 되고 권리 주체는 이거 두 개뿐이다라고 이렇게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서 조합이라고 해서 동업 관계가 있거든. 동업 관계가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조합은 권리 주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조합 자체가 사람이 아니거든. 조합 자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얘네들이 권리 주체가 안 되면 얘네들 안에 들어가 있는 동업자들이 있죠. 동업자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의 권리 주체, 자연인이 권리 주체가 되고 조합은 권리 주체가 이래 될 수 없고 자연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세 가지 능력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주소 부분을 봐야 되고 부재와 실종, 부재와 이래 실종 부분이 정리가 이래 돼야 되는데요. 능력은 다시 세 가지 능력을 봐야 되는데 권리 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권리 능력을 이래 봐야 되고 의사 능력이라고 해서 판단 능력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게 사적 자체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떤 법률 관계를 맺었다면 그런 것들은 효력을 인정하면 안 돼. 무효로 이래 처리돼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의 문제가 법률행위를 유의하게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의 문제로인 행위 능력 문제까지 세 가지 능력 문제를 이래 봐야 되는데 권리 능력 문제로서 규정하고 있는 게 3조 조문 이래 보시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이래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언제부터 발생하게 될까? 언제부터 발생하게 되냐 그러면 출생이라는 사실 출생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권리 능력을 이래 취득하게 이래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가 이런 문제 되는데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을 이래 갖게 된다.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라고 이래 돼 있고, 우리가 출생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사망하면 사망신고하게 되거든. 사망신고하게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보고적 신고라고 해가지고 이미 일어난 효과를 관공서에 알려준다는 의미로서 신고하는 거지, 출생 신고했을 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게 되니까 보고적 신고를 해서 출생시부터 사망시고, 그리고 자인인의 권리 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입니다. 사망으로만 소멸이고, 뒤에 나오는 실종 선고가 사망 간주 제도거든. 사망 간주 제도가 이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취소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 취소 살아 돌아왔을 때 취소 판결을 이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권리 능력을 뺏는 제도가 아니야. 권리 능력을 뺏는 제도는 아니고 사망으로만 소멸되는 것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서 출생했을 때 권리 능력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아직 출생은 안 돼 있지만요. 곧 출생할 게 예정돼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게 태아. 태아 보호 문제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고, 태아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데에서는 견해가 일치. 왜냐하면 곧 몇 달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돼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모든 경우를 다 보호하자는 거, 이걸 일반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고요. 모든 경우를 다 보호하지는 말고 일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들만 법에서 규정한 것들만 보호하자는 개별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개별주의를 이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보호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만 보호하고, 그 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가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6개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태아가 태어난 것으로 본다라고 이래 규정이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도 태아가 태어난 것으로 이래 보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가 이래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빠 자리에서 대신 상속을 받는다는 거,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부르고, 상속에 관한 기대를 보호하는 거죠. 상속에 관한 기대를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갖는 자동적에 갖는 권리가 대습상속이라고 이렇게 해가시고, 유류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빠가 어떤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정려나 유정하고 돌아가셨을 때 일정 부분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유류분권이라고 부르고, 상속인만 갖는 권리, 상속인만 갖는 권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유류분을 이래 받게 되고 가지게 되고, 유증받을 수 있죠. 유증받을 수 있게 되고, 인지받는 거 가능한데, 인지 혼인의자가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고, 인지신고에 따라서 효력 발생해요. 인지신고에 따라서 효력을 이래 발생하게 되는 인지신고가 있게 이래 되는데, 태아도 인지받는 거는 가능하게 되니까 불상대유 유인이라고 해서 6가지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문제되는 게 인지는 받는 것만 가능하고요. 인지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인정 안 돼. 아빠가 만약에 나한테 인지를 안 해주면 인지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태아는 못해요. 태아는 할 수 없게 되고, 또 하나가 유증은요. 유증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유언으로 정리하는 거거든. 유언으로 정리하는 건데, 우리 사인정려라는 게 따로 나오죠. 우리 채권법에서 사인정려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사망을 원인으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정리하겠다는 걸 사인정려라고 부르고, 유언으로 정리하나 사인정려나 모두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이 이래 되게 되니까 유증에 관한 조문을 여기서 준용하거든. 사인정려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태아가 태어난 것으로 보게 되면 얘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닐지, 사인정려도 준용하니까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준용한다고 해서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정려는 계약이거든. 계약이 이래 되니까 단독행위를 전전하는 조문들, 이런 것들은 계약에는 적용 안 돼. 계약에는 적용 안 되는데, 여기 보면 태아가 다 받는 것만 가능하지 태아 쪽에서 어떤 의사 표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의사 표시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유증에 관한 조문이 사인정려에 준용된다 하더라도 단독행위를 전전하는 태아에 관련된 쟁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사인정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고 견해 대립도 없는 그냥 정년은 견해 대립도 없어.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부정하게 되게 되니까 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이래 되고 이 시험에서 좀 출제되는 거는 여기까지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데 요 불상대의 유인을요. 불상대의 유인을 태아인 동안에 가질 수 있는 걸로 볼까요? 아니면 태아인 동안에는 가질 수 없는 걸로 볼지, 가질 수 없는 걸로 볼지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게 태아가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행사하려면 대신 행사해 주는 사람, 얘가 필요하거든. 대신 태아가 직접 못하니까 대신 행사해주는 사람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문이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따로 조문이 없다고, 따로 조문을 두고 있지 않게 이래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태아인 동안에도 가질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 태아인 동안에도 가질 수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자, 걔네들이 정지 조건설은 정지 조건설은요, 불상대유인을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태인 동안에는 갖지 못해. 태인 동안에는 갖지 못하고, 왜냐 그러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되는지 조문이 없거든. 조문이 없으니까 이거는 불상대유인은 태인 동안에는 갖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했을 때, 살아서 출생했다면 그때 갖는 걸로, 그때 갖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고, 다만 시점은 사고 발생 시로 소급해 줍니다. 사고 발생 시로 소급해 주는데, 다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무조건 출생해야 돼. 출생했을 때 이때만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게 그게 정지 조건설 입장이고, 해제 조건설은 조문이 없다 할지라도 유추 적용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유추라는 제도가 있게 되니까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된다는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이 있으니까 그걸 유추 적용해서 태아인 동안에도 이걸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태아인 동안에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다만 애가 사산에서 죽어서 출생하면, 사산에서 이래 출생했을 때 그때는 소급해서 잃는 걸로 보자. 소급해서 잃는 걸로 보자는 게 해제 조건설 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걸입니다.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처리되니까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가질 수 없어. 태아인 동안에는 가질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갖는 거고, 태아인 동안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래 나오면 틀려요. 판례에 따라서 해결한다면 모두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돼야 되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안 되고, 살아서 출생했을 때만 갖는 것으로 평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거기까지 정리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래 정리해서 정지 조건설의 입장들 거기까지 기억나시면 이래 되고, 자, 권리 능력의 문제는 그 정도로 이렇게 가면 되고, 의사 능력의 문제인데,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판단 능력이 문제고, 판단 능력 없는 사람이 행위하면 무효. 행위하면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판단 능력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어린애들, 영아 1살, 2살 이런 애들이 판단 능력이 없게 돼야 되고, 성년자라도 우리가 간혹 만취 상태에 들어가면 필름이 끊어져 버리거든. 필름이 끊어지니까 판단 능력을 잃게 이래 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래 평가를 받게 되고, 이 상태에서 법률행위는 무효. 이 상태에서 법률행위하면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이래 처리하게 되는데, 근데 늘 우리가 영아 1살, 2살 상태로 있지 않고 늘 술 취한 상태로 있지 않거든. 술 취한 상태로 있게 이랬다는 게 아니니까, 그 행위를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기억이 날지 나지 않을지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구체적 이래 개별적으로 판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지니까 8시에는 판단 능력이 있었는데 10시에는 잃어버린다. 필름이 끊겨버렸다라고 해서 10시 이의 일들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게 이랬다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8시에 멀쩡했는 사람이 10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걸 입증을 해줘야지 이게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행할 책임이 생기지 않거든. 이행할 책임이 이래 생기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입증해보라. 이게 세상 어려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8시에는 판단 능력이 있었는데 10시에는 잃어버렸다는 걸, 이걸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능력 제도를 만들고, 일정한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없는 사람을 3명 만들어놔요. 그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를 만들어두고 얘네들이 일정한 이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취소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두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은 유효, 지금은 유효고 취소를 하면 그때는 처음부터 무효로 처음부터 무효로 이래 바뀌게 되는 소급 무효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시켜서 무효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얘네들을 보호하겠다. 제한능력자를 이래 보호하겠다는 게 그런 취지로 만든 조문이 이래 되고 그러면 상대방들은 불충의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라고 되는데 경고해주죠. 경고한다. 미성년자는 민증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게 되고 피성년, 피한정은 후견, 등기부에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줘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상대방들은 이렇게 감수를 해줘야지 되게 되니까 거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력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두고 행위 능력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건 객관적, 획일적으로 따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래 따지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이래 판단하게 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요. 판단 능력이 없어서 한정 호견이나 성년 호견을 내려달라고 이래 선고를 내려달라고 청구를 했고요. 청구를 했고 법원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이 없어 판단 능력이 없어서 한정 호견이나 성년 호견을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를 이래 내려주게 이래 됐을 때 그럴 때 이 선고받은 사람이 이 선고받기 전에요. 선고받기 전에 여기서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취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 판례가 있어. 문제된 판례가 있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호견, 성년호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선고 이전의 행위는 절대로 취소 못해. 왜냐하면 취소라는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제한능력자가 이래 되는 거고 여기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야.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여기서 좀 사람이 좀 이상했는데 뭐 이상한 행동을 했고 판단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죠. 의사능력 없다라고 해서 이걸 입증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제한능력자로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 획일화 시켜놨거든. 객관적 획일적으로 이래 따져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선고받았을 때부터 제한능력자고 그리고 선고가 끝났을 때 예컨대 취소 심판을 받았으면 이때부터 행위능력자가 되는 거지. 제한능력자를 취소 심판을 받았을 때 이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 이 상태에서 행위했던 거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취소 심판을 받았을 때부터 행위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그 전의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제한능력자가 이래 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걸 물어. 어떤 걸 물냐 그러면 미성년 상태에서 법률행위 해놓고 미성년 상태에서 법률행위 해놓고요. 법률행위를 18세 6개월쯤에 어떤 법률행위를 해놓고 19세가 돼버렸거든. 19세가 이래 돼버렸는데 19세 되고 나서 이때 취소할 수 있을까? 이래 나와 출제가.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되니까 18세 6개월에 한 행위를 19세 되고 나서 취소하는 게 가능할지가 이래 문제가 이래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해.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한능력 상태에서 했으니까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 한 거잖아요. 법률행위 한 게 됐으니까 이거는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취소권 제척기간 경과되기 전까지 법률행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 당연히 취소권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고 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가 이때부터 이래 되게 되니까 반드시 선고받아야지 제한능력자야. 선고받아야지 제한능력자가 되고 길에 이상한 사람들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제한능력자로 부르면 안 돼. 제한능력자로 부르면 안 되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한다라고 기억하고 지금부터 제한능력자 3명 미성년자 19세 되지 않은 애들 미성년자와 그 다음에 지금은 민법의 나이는 원래부터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만 16세 그 다음에 그냥 19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민법상 나이 우리나라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로 통일시켜 버렸으니까 민법에 만자 붙어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서 지금은 무조건 그냥 만 나이로 이렇게 통일된 걸로 처리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피성년 호견 피성년 호견인과 그 다음에 피한정 호견인 딱 3명이
제한 능력자로 이래 평가를 받게 이래 되고, 여기서 한 명 더 공부해서 피특정 후기는 또 공부하게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3명입니다. 제한 능력 3명이다. 따라서 피특정 후기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특정 후기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붙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제한 능력자 아니니까 걔네들은 취소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만 취소하게 되게 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거 진도 나가기 전에 다시 구조를 한번 이래 잡아드리면, 성년후견 개시를 내려달라고, 성년후견 개시를 이래 내려달라고요. 일정한 사람들이 청구를 합니다. 가정법원에 와가지고 성년후견 개시를 선고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게 되고, 가정법원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송이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가사소송도 있거든. 가사소송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소송만 변론주의고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이런 것들은 직권이 가미돼. 직권이 가미돼서 아빠가 누가 돼야 될지 뭐 이런 걸 정하는데 그게 당사자 주장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유전을 검사하고 뭐 이렇게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아빠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아빠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니까 이것도 직권으로 따져요. 직권으로 이래 따지고, 그러니까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덜 맛이 갔어. 완전 맛이 가야지 성년후견인데 이게 덜 맛이 가서 아직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내릴 상태가 아니면 한정후견 내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주장을 구속받아서 소송하는 그런 민사소송과는 좀 다른 성격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 판단을 이래 잊지 마시고, 그것도 판례고 기출이야. 그것도 판례고 기출이 이래 되게 되는데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성년후견이다라고 해서 선고를 받게 이래 된다면 선고받은 사람을 우리는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자, 법학에서 선고받았다 아니면 뭐 담보되어진다 이렇게 수동태적 표현요. 수동태적 표현을 쓸 때 접도는 대개 이걸 붙이게 이래 되고, 돈을 빌려주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면 저당권을 통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 존재하죠. 채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 이래 불러. 피담보채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돼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을 통해서 담보되어진다라고 해서 피담보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피성년후견이 이래 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되고,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법정대리인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을 얘를 뽑아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가정법원이 얘를 뽑아주는 거 이게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이래 되고요. 성년후견인을 뽑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그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피성년후견인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몰래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불리한 행동을 이래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통제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줄 수 있고, 그게 성년후견 감독인. 성년후견 감독인을 뽑아서 성년후견 감독인을 통해서 이걸 통제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만들어두게 이래 되고, 한정후견은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해야 되고, 절대로 직권으로 개시하지 않고 청구를 해줘야 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피한정후견이 되고, 피한정후견을 도와주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니까 그게 한정후견이 되고, 한정후견을 통제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게 한정후견 감독인. 이런 식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될 테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미성년자 4조부터 이래 정리하면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